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죽 써서 개졌다. 이 말은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이익을 내가 아닌 제3자, 특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쪽에서 이익을 가져갔을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일을 준비했는데 그 성과를 홀랑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갔을 때 이런 비유를 많이 쓰곤 했죠. 언제나 그랬듯 국내외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특수사항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북한 당국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날선 공방전으로 인해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를 이유로 전쟁 위기론까지 들먹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말 공방전이 정점에 다다를 즈음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담화문에서 이른바 대북 운전대론을 강조했고 한반도 안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유수 언론인 뉴욕타임즈는 미국을 향한 질책으로 한국이 자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를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의 경우에도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이 이어졌지만 평소보다는 차분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물론 반발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그 반발 정도가 약했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인 8월 29일 새벽 6시경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고도 550여 킬로미터로 사거리 2,700여 킬로미터를 29분간 비행한 뒤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대서양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을 보았을 때 북한에서 3,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괌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건 국지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몰락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일 텐데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늘 그랬듯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강대강 전략으로 전쟁을 주장한다면 우리 쪽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북한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식의 협상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국면에서 일본의 아베 정권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학비리 스캔들, 유엔 평화유지 활동 문서 은폐 의혹 등으로 지지율 30%대의 정권 존립마저 위태로웠던 아베 내각이 얼마 전 실시한 개각을 통해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지율 반등은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이른바 북풍몰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택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이른바 북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지율에 도움을 받곤 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되는 위기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못지않게 이 위기감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죽 써서 개졌다. 죽을 쓴다면 개가 아닌 배고픈 이웃이나 아픈 환자에게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뽑아야 합니다. 존재감 떨어지는 대전의 정치인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폴리티션 어네터미. 그동안 잘 모르면서 그냥 찍었던 지역 정치인들, 그들의 공직 활동과 각종 논란들, 재산 등에 대해 김수영 바른정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그리고 한현환 국민의당 중앙당 홍보국장이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석고 브리핑에서는 죽 써서 개졌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브리핑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었죠. 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 하도 미사일을 많이 발사해서
도대체 걔네들은 미사일이 몇 개야? 뭐 이번에 또 일본 영공까지 나왔다니까 사실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일본을 통과해서 그 북태평양으로 이제 낙하를 했다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고 또 사거리가 거의 괌에 도달할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 전까지만 해도 뭐 서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막 말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군사행동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딱 천명을 했고 그 이후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북한이 전쟁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북한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 김정은 정권은. 뭐 그거는 당연한 결과겠죠. 네, 그리고 우리도 전쟁이 나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는 곳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막 위협하고 또 위기감이 고조되면 과연 누가 이제 득을 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위기감을 통해서 분명히 이득을 보는 세력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위기감이 북한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굉장히 손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북한 위협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 괜히 뭐 죽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을 쓰면은 버팀목이 하나 더 만들어진 셈이기도 하겠죠. 죽을 쓰면 아픈 사람 환자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배고픈 이웃한테 죽을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괜히 임병환 기자님은 죽 써서 개준 적 없으세요? 뭐 기사 특종 딱 했는데 뭐 아이씨 이거 누가 갸루채 갖다든지 그런 거 없으세요? 네, 왕왕 있죠. 왕왕 있어요? 네, 어떤 3부 능선까지 넘었는데 네. 마지막 고지는 다른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그걸 기사화했을 때는 뭐 3부 능선은 능선도 아닌 것이 어제 저희 방송했었던 이상재 그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힐더월드에서 그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이상재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모 기자인데 그분처럼 기자 의식이 투철한 분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만나고 싶었는데 아직 못 만났대요, 제대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임병환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패널에 밤때 꼭 와서 임병환 기자님 뵙고 싶었는데 못 만나서 되게 아쉬웠다고 엄청난 찬양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대전 교서도 관련이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취재할 때 많이 제가 좀 괴롭혔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자분을 아직까지 못 봤대요. 그래서 참 언론인이라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으시겠습니다. 이건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언제든 징용 영장이 날라올 수 있다는 징용 총무를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상황.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북한의 볼모가 되는 건가? 예비군들은 뭐 전쟁 나면 보통 불려가죠. 근데 민방위도 불려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만 40대 넘어가면은 거기서 일단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월남전 어떠한 그런 전쟁 때 과연 총을 들어야 되느냐 저는 거부할 것 같아요. 집총을. 다른 나라 전쟁이고 정치적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럴 때는 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요즘에는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건 사실 좀 심각하네요. 부디 평화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로운 인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북한 미사일 그만 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공주시의회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자며 발의한 동학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보류시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일보와 백제뉴스가 보도했는데요. 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과 한상규 의원은 지난 3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예산 지원과 이를 심사할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은 백제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주 우금티 전투는 동학혁명의 명운이 결정된 마지막 격전지이면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지원 조례가 없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류를 결정하면서
조례 위반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동학 농민혁명은 1894년 3월, 그러니까 그 구한 말이죠. 네, 봉건 체제 개혁을 위해 1차 봉기했고 같은 해 9월 일제 침략에 저항하고자 2차로 봉기한 농민 중심 혁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공주 금학동 우금티에서 농민군하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농민군이 여기서 크게 패했죠. 그게 사실상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였었고요. 그래서 공주의 위상은 동학혁명에서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관련한 지원 조례가 공주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박기영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에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추모예술제를 제외하고는 시 주도의 기념사업이나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전북 전주나 무안 그리고 충남 아산과 예산에는 관련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활약한 지역에는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조례가 있는 셈이죠. 이번에 공주에서 상정된 조례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상위법 조촉 문제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의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보류 의견을 제시해 잠정 무산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예전에 저는 우금치로 배웠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금치, 우금티 이렇게 혼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우금티가 순 우리말이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뜻하는 말이 우리말에서 티 혹은 제, 그러니까 마티 고기 할 때 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 우리말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이 티를 한자로 쓰려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 언덕치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금치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조어이고 순 우리말은 우금티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금티로 써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 기념사업회에서는 2006년인가요? 문화재청에다가 명칭 변경을 이렇게 요청했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건은 보면은 일단 자유한국당 소속의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의 시의원들이 발의를 한 건데 그거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은 보류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어떤 명분, 여기서 지금 공개적인 명분은 어떤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 아니면은 내부적인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지금 이번에는 좀 잠시 보류하자.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그때 검토해보자. 뭐 이런 의견인 건데, 혹시 민주당이 오히려 더 해야 될,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보류 입장을 밝혔네요. 이 기사를 추가적으로 보니까, 뭐, 과거에는 그 우금티 위령제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발을 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우금티의 그런 동학혁명, 농민혁명의 뜻을 기리자라는 대전제보다는 각 소속 정당 간의 어떤 정쟁으로 비춰진다. 이런 게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그 항의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저희는 아직 뭐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주 안에서는 이런 우금티 전투, 우금티 농민혁명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하는 시선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됐다가 보류되고 무산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아직 우금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동학농민혁명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잘 배워야 될 그런 역사적 교훈인데 그게 그냥 동학농민의 난 뭐 이런 식으로 폄훼돼가지고 그동안 다뤄졌던 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역사인 것 같고요. 우리의 제가 이번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전북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운동도 지금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4.19나 아니면 3.1운동, 최근에 촛불까지 이러한 어떤 운동의 모태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쯤부터 해가지고 근현대사 있죠. 그 군사 독재 시절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5.18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뭐 발포명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 관련한 의혹들 이러한 것들은 정말 명명백백히 사실 위주로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돼가지고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사실을 좀 밝혀보자라고 하면은 괜히 뭐 좌빨이니 아니면 종북이니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그 구시대적 프레임은 이제는 좀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금티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보면 그 기념공원에 이제 그 표지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인상적인 게 있어서 제가 논평은 안 하고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표지판이요. 네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 품신하였던 바, 품신은 우더른한테 뭔가를 여쭙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네네. 대통령 각하께서는 위원회가 양청한 명예위원장과 제자의 휘호를 기꺼이 수락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는요, 뭐 한나라의 원수, 황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적이나 머리나 족자, 비석 따위에 쓰는 글자를 뜻하기도 한데요. 근데 아마 어떤 걸로 쓰였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휘호를 기꺼이 수락하시었고 특히 금일봉까지 하사하시어 이 일이 전국적인 의를 더욱 빛내주시었다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대가 참 많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문만 보면은 동학농민혁명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더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 네, 아이고, 네, 뭐 역사는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탐립동의 한 도로에서 자연 방사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돼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역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유성구청이 환경방사선 이동 탐사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 중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던 중 탐립동에서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250에서 최고 470 나노시버트가 측정됐습니다. 관평동 일대에서 지난 5년 평균 방사선 양이 시간당 173 나노시버트였던 것과 비교해 2.7배 높은 것입니다. 원인 조사를 한 결과 2008년께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 때 도로 바닥을 포장한 아스팔트 골재에서 자연 방사능 물질 중 하나인 비스무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일대 아스콘을 걷어내 방사능 없는 아스팔트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게 방사능 관련해서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청취자분들이 보통 뉴스를 접하실 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방사능 수치를 정하는 거는 그 단위는 측정한 단위는 C버트라고 합니다. 네, 욕 같죠? 네, C버트입니다. SV를 표기를 하고 그 앞에 N자가 붙으면 나노의 줄임말이니까 나노 C버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밀리시버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 밀리니까 천분의 1이겠네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큼 노출되는 게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그 기자님 브리핑 끝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2011년도에 서울 노원구에서도 발생한 방사능 도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도 뭐 이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관련해 갖고 그 핵발전소가 이제 그 원자로가 이렇게 방사능 누출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세슘인가요? 그때 그런 게 검출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도로에서 평균치 1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돼 가지고 도로 포장을 전수조사했었고 노원구 인근 주민 1000명은 암 검진도 이제 받았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1월 노원구 월계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돼 적잖은 파장을 낳았죠. 당시 도로 포장재 두 곳에서 방사능 수치가 1400 나노시버트 검출됐고 이는 서울 대기 평균 수치인 108 나노시버트를 10배 초과했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지만 2000년 같은 시기에 도로 포장 공사를 벌인 6곳을 추가 조사를 벌였고 주민 1000명은 건강검진 등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걷어낸 폐아스콘은 200리터 1115드럼 분량으로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돼 경주 방패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성구가 이번에 도로 포장에서 방사능을 검출한 것도 환경 방사선 이동 탐사 시스템 덕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조사를 유성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전 전역에도 한번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유성구는 이거 되게 잘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유성구는 지난 6월에 8,300만 원 예산을 들여 방사선 이동 탐사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갔네요. 네, 상당히 적은 비용이죠. 네네. 생각보다는요. 저희가 그 운영 방식을 보면은 삼각대 같은 것을 도로 위에다 세우고 공기 중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때 평균치보다 높게 측정되면
주변 지역을 정밀조사해 방사능을 뿜는 지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유성뿐만 아니라 대전 전역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또 원자력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네. 탐립동이면은 그 얼마 안 먼 곳이잖아요. 대덕 테크노밸리 근처니까 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면은 그 피폭된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 세포가 돌연변이로 변합니다. 이제 노출되면은 그래서 그 돌연변이로 변한 세포가 나중에는 암세포로 전이될 수 있고요. 생식세포 같은 경우 손상을 입으면요, 그 유전적으로 손상된 세포가 후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보통 1년에 자연 방사능이 노출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그게 평균 2.4 밀리시버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에서 검증된 건 나노시버트니까 그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거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런 이제 제약 없이 자연에서 살 때 2.4 밀리시버트에 노출이 되는데 엑스레이 찍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어디 아프면은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은 0.05에서 1 밀리시버트 정도 노출된답니다. 그러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 내장기관 뭐 위나 뭐 간 이런 거 찍을 때에는 5에서 19 밀리시버트에 노출이 된답니다. 이거 좀 세죠, 이건요. 그리고 CT 촬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단층 촬영 그걸 하면은 8에서 10 밀리시버트에 노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노출이 되면은 뭐 인체 우리가 CT 찍었다고 해서 뭐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막 당장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시간당 이제 100 밀리시버트에 노출이 되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그럼 이제 뭐 구역질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1000 밀리시버트 정도 노출이 되면은 피로감이 급격히 밀려오고 식욕 감퇴, 림프구가 감소되고 남성은 불임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5000 밀리시버트 전후는 설사, 출혈, 탈모, 그리고 30일 내에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요. 10,000 밀리시버트에 노출이 되면은 의식 장애, 감염과 출혈 즉시입니다. 쇼크로 2-4주 내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0 밀리시버트 전후는 전신장애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도로에서 검출된 건 아주 극소량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막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원자로 같은 거 있죠. 핵 시설 관련해서 방사능이 누출되면은 이건 밀리시버트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10,000 밀리시버트를 라드라고 하거든요. 1라드. 이제 그 라드 이상 뭐 1라드 이상이 막 그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 도로 바닥에 그런 게 있을 줄, 어떤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 있을 줄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렇다면 사실 뭐 느끼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 공공 공간에서라도 어떤 그런 안전성에 대해 좀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방사능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지난 25일 대전 대덕구 송촌 등에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재까지는 건물에서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중생이 지난 2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지난 7월 접수했고 당시 동영상까지 촬영돼 수시로 협박에 시달려왔다는 유족들의 증언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월 20대 남성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했고 현장에 있던 동성의 친구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가족에 의해 지난 7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20대 남성과 친구 B양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폭행과 당시 동영상 촬영 사실 여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B양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폭행 사건과 7월 신고 그리고 이번 계약 직후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 접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 임병환 기자님도 전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 기사가 좀 자극적인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중생 이 여자를 붙이는 거 뭐 여학생, 여의사, 뭐 여검사, 여교사 좀 뭔가 더 자극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성폭행 피해 중학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여자를 붙여야 되나? 우리 기사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폭행 사건은 참 정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은 그 성폭행 가해자들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성폭행을 당하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 성윤리의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족 측의 입장은 그 피해 당한 학생의 친구가 이제 동영상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찍는지. 그러니까 수시로 이러한 내용의 협박을 당했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어떤 악의적인 소문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정말 찍었다면은 정말 그 친구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찍었는지 참 정말 나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어떤 이런 범죄 에서 사실 이해의 부분은 사실 여지는 많이 있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또 신고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어떤 개학하는 과정, 다시 이 학생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니는 지 며칠 안 되는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짚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취재 관련해 가지고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이런 기사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어떤 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찾아내느냐, 아니면 이걸 기사화하느냐, 아느냐, 뭐 이런. 그렇죠. 피해자 유족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네.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아는 송영훈 기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업 기자는 아니시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기자 생활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도로 교통 상황, 교통사고 관련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고 거기서 다시 또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렇게 오열하는 가족을 보고 이분의 사연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족 아버님이죠.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유족의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 유족들도 자신의 딸이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표출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런 좀 한 계기가 만들어진 셈인데 저희들 기자들도 사실은 장례식장 취재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유족들이 슬픔에 쌓여 있는데 그거 가서 질문하기도 뭐하고 그쵸.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 때도 기레기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 기레기, 기자 쓰레기 줄임말.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누군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어떤 소스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로 비춰졌기 때문인데요. 기념 촬영했던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뭐라고 해야 돼, 씨. 어떤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숨겨졌던 어떤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또 그런 거를 좀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랄까,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취재하는 것, 이건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학생의 어린 친구인데 꽃다운 나이에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좀 진상이 잘 밝혀져 갖고 죽은 학생이 억울한 게 있다면 잘 풀어지고 그리고 잘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금요일 뉴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현역 구청장들에 대해 해부해보고 있는데 내일은 박수범 대전 대덕구청장 그리고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이렇게 두 분에 대해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일은 한 분이 아닌 두 분을 함께 하냐고요? 그건 제 맘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혁고의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